오늘 오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좀 다뤄볼게요. 민정수석실 뭐 다시 부활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 부활시키는 내용 담은 조직 개편을 발표했어요. 민정수석 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지명했는데 이번에도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더라고요. 네, 비서실장 발표할 때도 그랬고 또 정무수석 발표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일종의 이제 관례처럼 그윤 대통령이 직접 인선은 발표를 하고 있고 또 질문도 매번 딱 2개씩 받았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질문 2개를 받았습니다. 일단 그 김신임 수석, 그 김 전 차관, 그 검사 출신이고요. 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도 했고 대검 차장도 했고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했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번에 다시 민정수석으로 발탁이 됐고요. 기수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18기예요, 사법연수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23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보다 5기수 선배인데 다만 윤 대통령이 이제 구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나이는 또 윤 대통령이 더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검사로는 더 선배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요. 질문 받으면서 이제 요번에 그 기자들이 그런 것들을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다시 만들게 되는 거는 소위 말하는 뭐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해야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될 문제지 민정수석이 맡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좀 해명을 했고요. 이제 민정수석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가장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인사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사정 기능을 갖추느냐 이 부분인데 일단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의 사정 기능을 어떻게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안 나왔는데 사정 기능을 뺀다라는 게 좀 방향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반부패 비서관도 안 만들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요. 그 산하에 있는 비서관인데 반부패 비서관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사정 기능을 하는 그렇죠. 비서관이 네. 되거든요. 그 기능은 안 넣을 걸로 그렇게 좀 지금 흐름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대선 공약으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이다 보니까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또 얘기를 했잖아요. 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해서 그렇다라고 네. 설명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권에서는 그 민심 청취의 기능이 부족하면은 뭐 시민사회 수석실을 더 확대하거나 이러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비판하고 있는데 일단 민정수석실 그 되살리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에서 기능을 그쪽으로 좀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내에서 좀 이런 평가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체 흐름은 이런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없앤 거는 이제 부분적으로 없애기도 했지만 처음에 당선됐을 때 큰 틀에서는 대통령실을 축소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금 바뀌긴 하지만 3실 8수석 체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운영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장이 3명이고 수석이 8명이었던 거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처음에 취임할 때 이 대통령 기능 많이 줄이겠다라고 해서 2실 5수석 체제로 했고 그다음에 기존의 인력보다 행정관들도 엄청나게 줄였었어요. 근데 초기에 1, 2년 이렇게 지나면서 쭉 나오는 얘기들은 결국 지금 실장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30장 체제도 됐고 수석들도 계속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7수석 이번에까지 하면 7수석이죠. 그렇죠. 이제 수석도 거의 이제 예전에 문재인 정부 수준으로 다 복귀가 되는 그런 상태고 안에서 좀 실무진들 얘기를 들어봐도 좀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숫자보다 적은데 담당해야 되는 그 일이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역할을 떼주거나 이런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다. 뭐 이런 업무 얘기들이 조정이 없는 많았는데 상태에서 사람만 인력만 좀 줄어들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는 대통령실의 기능을 좀 부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제일 좀 주목해서 향후에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인사 이런 것들을 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민정수석실을 빼놓으면서 그 기능을 법무부에 넘겨줬는데 이 기능을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좀 관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정수석 부활시켜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많으냐면 법무부에서 인사정보 관리를 하는 게 좀 안 좋을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 민정수석을 예전부터 항상 왕수석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왕수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수석인데도 다른 수석들이나 아니면 뭐 장관들이나 그런 인사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검증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쥐고 있으니까. 검증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뭐 잘못된 일이나 이런 것들도 사정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모든 공직자들이 봤을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래서 민정수석을 왕수석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예를 들면 모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법무부 장관이 기재부 장관의 인사 파일을 다 갖고 있는 거다.
그러면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너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 기능을 부처에 주는 것도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어디 있어도 이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은 뭐 왕수석으로 불리든 왕장관으로 부르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게 대통령실이 아니라 부처로 나가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원래 그래서 당초에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뒀던 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평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의 관계는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멀어졌다 이런 평가가 많지만, 초기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한 배를 탄 그 아주 최측근 중에 측근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있을 때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법무부에 줘도 되지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상태에서는 이거는 이제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밀한 정보들을 주기에는 그 관계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그렇죠. 없다. 그거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게다가 대통령실 안에 있으면 대통령이 통제를 할 수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반발의 목소리가 작은데,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이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쭉 비판을 하고 있죠. 대통령실 축소한다고 했는데 왜 다시 원상복귀 시켰느냐. 그리고 또 민정수석 안 만든다라고 했는데 왜 만들었느냐. 이제 이런 식의 압박을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 시점인가도 좀 관건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이 그것 시점에서. 때문에 네. 이제 야당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 리스크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좀 터져 나오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최상병 특검법 이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마찬가지로 추진을 할 거고,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검찰에서도 본격적으로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상태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거는 민심 청취용이다 이렇게 좀 맞서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목요일이죠. 모레 9일 오전 10시에 취임 2주년 기자회견 갖습니다. 1년 9개월 만에 두 번째 기자회견 갖는 건데, 보니까 형식은 모두 발언을 영상으로 대신하고 그다음 브리핑룸에서 1시간 정도 기자들 질문을 맞아요. 받겠다. 예. 이런 형식으로 정해졌다고요. 일단 그래서 두 개를 쪼갰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 발언을 몇 분 하고 질의응답 몇 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모두 발언을 예전에는 한 이제 30분 정도 하고, 또 뭐 질의응답도 비슷한 시간 정도로 했었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마지막에 기자회견 했을 때는. 취임 100일 기자회견. 네. 네. 그런데 이렇게 통으로 해가지고 시간을 묶어 놓으면은, 그때 이제 다 합쳐서 1시간이 좀 안 됐었는데, 모두 발언이 길어지면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번에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처럼 가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모두 발언 너무 길고 질의응답 시간 그때 그렇죠. 한 30분 정도에 한 12개 정도 질문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좀 오랜만에 하는 기자회견인데 맞아요. 그렇게 가면 되겠냐라는 우려가 있긴 했거든요, 사실. 그게 좀 반영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설명을 할 때 아예 질의응답이 1시간 남짓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네. 질의응답 과정이 1시간 남짓이다. 그러니까 1시간이 좀 더 될 수 있다. 1시간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 이제 집무실에서 얘기하고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그다음에 질의응답 받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고요. 이제 시점을 좀 짚어봐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이제 취임 2주년 뭐 하루 전날이라는 거, 그다음에 총선을 약 치르고 나서 한 달 뒤쯤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총선 민심을 좀 반영한 기자회견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주목이 됐던 거는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거든요. 5월 9일에요. 네. 근데 이제 오후 2시에 또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같은 날에 오전에 그 대통령의 기자회견, 오후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 건데, 예전에 이제 쭉 상황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뭐 대국민 담화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총선 전에요. 네. 그때 의대 정원 문제가 한참 논란이 됐을 텐데, 그때 담화 과정에서는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안 했고, 끝나고 나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랑 부처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조정할 그렇죠. 수 있다. 네. 근데 그 사이를 보면 그 사이에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함은경 후보, 그때 마포 을 후보였는데 뭐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강한 했죠. 표현들도 네. 쓰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요런 대국민 담화 같은 것들은 당내 의원들이나 뭐 이제 관계자들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이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다 보니까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는 원내대표나 당대표 선거에서 조금 이렇게 우위에 있는, 그러니까 윤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었다라고 하면, 지금도 여전히 윤심이 중요하긴 하지만 8명이 이탈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지금 108명이잖아요. 그렇죠. 22대 그 네. 당선인이.
그러니까 108명 중에 8명이 이탈하면 안 되도록 마음을 잡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한 거예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탈표를 막을 수 있도록 좀 그렇죠. 붙잡아야 그런데 되는. 요번에 이제 3명의 후보가 나와 있는데 뭐 추경호 의원,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 뭐 이종배 의원 이렇게 3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당내에선 그래도 추경호 의원이 가장 윤심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경제부총리를 하기도 했고 이제 부처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는 건데 찐윤까지는 아니더라도 친윤 정도 당연히 이제 얘기할 수 그렇죠. 있다 이런 얘기 사실은 나오더라고요. 3명 모두 범친윤이라고는 또 볼 수 있는 상태예요. 반윤이나 비윤은 없는 상태인데 어쨌든 요 사람들 중에 이제 친윤, 가장 친윤이 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그런 그 기자회견이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 만약에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너무 민심과 동떨어졌다라고 당선인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수도권으로 이탈할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추경호 의원이 친윤이라고 하면서도 또 대구 쪽 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이 살짝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것들에 좀 주목이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내용이나 주제 이런 것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예전에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기자회견을 좀 우회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뭐 담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언론사랑 인터뷰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우회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컸고 결국 총선에서 참패를 한 다음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전반적으로 좀 받아들여 가지고 형식이나 주제 제한은 안 할 것 같고요. 어제 대통령실 출입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하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뭐 조율하자는 그런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율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제한 안 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어느 기자가 뭐 할 거냐 이것만 미리 정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순서를 정할 수도 있고 질문을 미리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율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요청이 없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그야말로 자유로운 그런 기자회견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어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표현 중에서 네. 좀 그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 준비하면서 뭐 하신 말씀이 없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2년간의 소회를 밝혀달라 이런 질문 가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질문들은 안 했으면 좋겠고 차라리 그러니까 더 국민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보통은 통상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가장 무난한 질문으로 처음부터 뭐 너무 공격적으로 가기 그러니까 네. 이제 뭐 소감을 얘기해달라, 소회를 밝혀달라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뭐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효과도 있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질문인데 그런데 이제 요거 빼고 가자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만큼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썩 좋지가 않으니까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겠다라는 거고 또 여기 보면 근데 또 그 대통령의 표현 중에서 그 대통령 그 대변인의 표현 중에서 뭐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설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또 국민들과의 입장차가 어떻게 나올지 혹은 뭐 간극을 좁힐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취지 자체를 설명할 때 국정 운영 상황 설명드리고 혹시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고 계신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수상히 설명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기자회견 하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관계자가 했어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좀 것 지켜봐야 같고요.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질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럼 사회자가 있을 거고 이제 지목을 하게 되는 네, 대변인이 있겠네요. 할 걸로 이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 때처럼 이제 지목을 하게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변인이 뭐 배분은 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방송, 뭐 통신, 뭐 일간지 뭐 이런 것들 배분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당부한 거는 한 가지 질문 가지고 너무 오래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얘기는 했으니까 반복 질문 좀 안 받을 것 같고요. 그냥 국민의힘 뭐 관계자한테 좀 요 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뭐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이렇게 좀 희망을 좀 물어보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관계자가 자신이 예전에 대통령을 만나봤을 때 그런 사석에서 좀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사석에서 매력이 있는 이유는 좀 통이 커 보이고 뭐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런 평가는 이제 만나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는 편인데 이게 좀 기자회견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내려놓고 솔직하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반전이 없으면은 또 기자회견이 실패할 수도 있다. 왜냐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미 지금 예고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공수처장을 임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검찰이 수사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고 또 적극적으로 이현석 총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 준비 아니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예측을 좀 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더 뭐 과감하게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들도 좀 비주류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지금 이 시점에서 나선 걸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관련 수사 매듭 짓겠다는 뭐 그런 의지 내비쳤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맞아요. 좀 의지를 검찰이 좀 굉장히 뒤늦게 그 의지를 좀 불태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현석 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9월까지인데 이제 그 안에 다 마무리 짓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사팀 구성을 봐도 특수부를 대거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는 형사 일부가 맡았거든요.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가 맡았는데 여기에다가 반부패 수사부 그다음에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여기에서 각각 한 명씩 뽑아가지고 검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부 검사 3명을 보내가지고 보강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좀 빨리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좀 담겨 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인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야당에서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기자회견 앞두고 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앞두고 검사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일종의 약속 대련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답변은 정해져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이제 수사 중인 사항이라 뭐 답변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원론적인 답변이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뭐 어느 가능한. 정도는 또 뭐 대통령이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런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니면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또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합을 맞춘 거 아니냐 이 한 가지 의혹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검법 앞두고 검찰이 수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특검 못 받는다 이 논리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을 좀 제기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좀 검찰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제 하는 얘기들은 이게 아마 그런 취지는 아닐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검찰은 검찰 편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검찰은 검찰 편이다. 이게 사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검사 이제 지금 상황 시점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일부에서 제기하는 대로 약속 대련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봐가지고 검찰에서 일부러 이제 수사를 해주고 뭐 좀 적당한 수준에서 끝내고 이런 그림이어야 방어용이다 되는데 이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다음에 이현석 총장의 임기도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보다는 검찰이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특히 상황을 보면 특검으로 계속 돌아가는 상황들은 검찰에겐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있는데 특검을 하고 수사기관이 있는데 특검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최상병 특검법.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기관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좀 보는 그런 시각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증거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검찰에 출석할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출석을 통보하겠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인데 김 여사가 직접 출석할지 실제 여부는 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요. 왜냐하면 이건 뭐 대통령실하고의 조율이 필요한 문제여가지고 특히 대통령실에 아마 결단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뭐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제 향후 상황에 대해서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민주당의 의심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결국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거는 검사도 수사한다라는 모습 보여주는 거 아까 뭐 이제 검찰 쪽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었던 것이고 국민들 여론에도 많이 영향을 줬지만 법리적으로 보면은 엄청나게 처벌을 받을 문제냐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는 또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처벌 단계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죠. 요 네. 법에 대해서 그 부인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원래 공직자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사는 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법리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크게 넘어가지 못하면은 대단한 처분이 안 나오고 종료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어쨌든 수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특검을 또 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기서 만약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뭐 예를 들어서 여사가 출석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럴 때는 또 대통령실이 좀 변했다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좋은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야권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명품백 수수 의혹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있잖아요. 이런 주가 조작 연루됐다는 그 의혹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그럼 수사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출석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물어보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좀 복잡하게 아까 좀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겠죠. 여기 나가게 되면 일단 나가는 거 포토라인부터도 아마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것도 뭐 최대한 피하려고 할 테고 그다음에 나가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이런 것까지 좀 다른 변수까지 같이 껴 있어가지고 출석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민정수석실 부활시키는 거 놓고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라든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대통령실과 검찰의 관계가 예전만 못하다라는 얘기가 들린다 이런 얘기를 뭐 인터뷰에서 한 적도 있고 네. 박찬대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MBC 시선집중 출연해서 긴장 관계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과 용산 간에 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검찰은 검찰 편이다 이 표현이 거기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물론 이제 초기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안 나섰기 때문에 뭐 그건 이제 다면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점에 나서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긴장 관계로 해석을 더 많이 하는 게 좀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검찰에서 어떤 뭐 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수사기관이다 이런 이제 오명을 좀 씹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냥 모 관계자한테 들어보니까 그 이원석 총장은 특히나 좀 명예 같은 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임기 마치기 전에 눈치를 많이 본 검찰총장 이런 식으로 남는 거에 대한 그런 이제 좀 거부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표현했던 그런 긴장 관계로 향후 좀 나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좀 추정이 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공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 3파전에서 가장 이 나오지 않은 분에 대한 주목이 가장 높았던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에 결국은 최종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나는 뭐 나갈 마음이 원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던데. 당초부터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주변 사람들한테 완곡한 불출마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는 거예요. 출마해달라고 하는 사람들한테요. 그렇게 이제 거부를 완곡하게 해왔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금 이제 기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당의 사람들은 좀 의외다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의외다. 네. 저도 좀 얘기 들어보면 모 의원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만났는데 쭉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 원내대표 나가고 싶다 이렇게 자기는 들렸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표현을 정확하게 쓰진 않았는데 그 표현을 쓰진 않았는데 얘기의 맥락상으로는 나가고 싶다로 나가고 싶고 날 좀 들렸는데.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이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듣는 사람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게 그 표현을 쓰지 않아서 뭐 이철규 의원이 틀렸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당내 의원들이나 당선인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그래서 나올 거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나오려고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견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반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요 전반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는 이렇게 좀 흐름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표현들은 좀 다른데 다 같은 얘기인 건데 윤심이 뭐 있으려다 뭐 못 있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윤심이 있으려다 못 있었다라고요. 네, 있으려다 없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은 물러선 윤심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그 윤심인 이철규 의원이 나오려고 했는데 당내 반발이 굉장히 거셌잖아요. 그러니까 거세다 보니까 결국엔 이철규 의원이 물러섰다 이제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좀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추경호 의원이 비교적 이제 친윤 그 후보로 더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좀 인식이 돼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는 좀 반발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을 좀 친윤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이제 108명의 당선인 중에서 8명을 잡아라. 그러니까 8명 이탈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탈자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그런 미션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도 친윤 원내대표라면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나왔을 때 친윤 색채가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더 반발을 해가지고 8명이 더 튕겨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8명 이상이. 오히려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색채가 덜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추경호 의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점도 있습니다. 이제 계속 추경호 의원 뭐 대세론을 너무 얘기하긴 했는데 약점은 지금 원내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대구 출신이고요. 그 전 원내대표는 또 그 주호영 원내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다 대구
되고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반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 나서 수도권 민심 반영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도 하나의 또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 향후에 봤을 때는 그 당대표는 이제 여기서 TK에서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도 또 연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맥락으로 흐름을 좀 봐야겠네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시점 애초에 뭐 6월 말 7월 초가 거론됐는데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좀 당초에 예고됐던 행보와는 조금 더 행보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썼는데 뭐 이제 보수의 그런 어떤 뭐 정신이랄까 이런 것들 재정립하겠다라는 취지로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는 뭐 굉장히 좀 재밌게 들은 건 사랑의 도가니로 만들겠다 뭐 이런 표현도 뭐 쓰기도 하고. 네. 근데 예전에 처음에 당초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거론이 됐을 때는 관리형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관리형이라는 거는 전당대회까지 잘 이끌어가는 그 사이에 중에 브릿지,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위원장을 생각을 하고 임명이 됐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확고하게 보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주목이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원래 이 비대위원장을 할 때 관리형이라고는 했지만 당초에도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어요. 관리형은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전당대회 어떤 당대표를 뽑느냐에 따라서 당이 바뀌었다. 아니면 뭐 수도권의 민심을 잘 반영한다. 아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전당대회 룰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 룰에서부터 어떤 후보가 될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네. 지금은 당심 100%로 돼 있다 보니까 당원들의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 아주 뭐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쉽지가 않은 거고요. 뭐 그런데 반대로 민심을 100%로 해주면 또 유승민 전 의원은 굉장히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장이 관리형에 머물 수는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관리형이 돼서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임기도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룰에도 적극적으로 영향을 끼치려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22대 국회 앞두고 22명의 원내대표단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네. 이 원내대표단을 일컬어서 개혁 기동대답게 과감하게 돌파하겠다라고 이 취지를 얘기를 한 게 굉장히 좀 눈길을 끌었어요. 상당히 이제 강경한 투쟁을 예고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민주당은 그냥 키워드를 22대 국회 키워드를 단일 대오의 강경 뭐 이런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일 대오 강경. 단일 대오는 이제 친명 단일 대오이고요. 그다음에 강경파, 그러니까 잘 싸우는 사람들, 그 여권과의 어떤 대결에서 잘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냥 당선인들 만나면은 굉장히 좀 상황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게 근데 의원들 보면 좀 조금 더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 그러니까 공격수 역할은 안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거든요. 예전에는요.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전혀 달라요 분위기가. 만나면 나는 뭐 어디 상임위 뭐 예를 들어 법사위를 가가지고 내가 이제 대검을 완전히 뭐 압박을 할 거다. 난 정말 잘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기자들한테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아, 공격수 본능이 많다 이런 거를. 그걸 떠나서 잘 싸우는 게 일종의 미덕이다. 이런 식으로 좀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고 총선 공천을 지나면서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완전히 재편이 됐고요. 거기에서도 뭐 소위 나는 파이터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고 이 흐름은 지금 원내대표도 사실상 추대가 됐고 국회의장 경선도 탈중립을 얘기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연임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같은 흐름에서 이 22대 원내 지도부도 초기 원내 지도부도 뭐 기동대를 표방하는 게 그 흐름 하에서 있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